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벌써 짙은 가을입니다. 어제 아침 일찍 노 언론인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분과 김문수 경산위원장이 국회에서 했던 말, 문재인이 신영복의 사상을 존경한다면 김일성주의자다. 바로 이 말을 화두로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뒤에 이번엔 저보다 한 세대는 어린, 한 세대는 아래인 젊은 정치부 기자가 다른 일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 기자와 또 이 문제로 의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두 분이 똑같습니다. 할 말을 했다. 이 할 말을 했다는 말은 김문수의 그 말에 찬동한다기보다 그 말을 할 수 있다는데 찬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침 어제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 제목이 진보의 수치 문제명이라는 제목 칼럼이었습니다. 이 칼럼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 이름을 합쳐서 문재명이 됐는데 이 두 분은 정말 해야 될 말을 했는가? 이기용 대기자는 문재인, 이재명이 갈수록 닮은 꼴, 특질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 편으로 결집시키는 선동이 그렇고 시대착오적 역사관, 국제관, 그리고 어설프게 알아서 더 과하게 간 운동권 마인드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공사 구분이 결핍한 것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읽다 보니 제 생각과 똑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문재인은 감사원의 서민조사 요구에 무례하다고 일갈했습니다. 대단히 무리한 짓이다. 그 전에 이재명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소환조사를 통보하자 의총까지 열어 그 결의를 핑계삼아 불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소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민주당도 감사원이 문재인에 대한 서민조사 통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에게 총공세를 가했습니다. 당대표 이재명의 말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하고 있다. 북풍머리를 빌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보복감사를 시도하고 있다. 이재명은 이 말 뒤에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 정권처럼 사정 권력으로 공포 정치에 나선 것이다. 정권이 민주주의 파괴를 획책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결연하게 맞서겠다. 그는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사용 논란을 겨냥하면서 외교 참사로 국격과 국익이 자유낙하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자유낙하. 자유낙하. 이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까? 도대체 이재명은 무슨 이유로 이런 확신까지 하는 걸까요?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라. 참 무서운 경고입니다. 아니 정오심의 표출입니다. 그는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얕은 눈속임으로 지금의 국정 실패를 감출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면 참으로 오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의 보장한 말 맞다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한 말들은 제가 보기엔 그의 말대로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가는 칼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는 선동 외에는 그 어떤 진실함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죽음을 둘러싸고 벌어진 의문점에 대해 진실을 파헤치는 일이 어떻게 정치 탄압이며 보복감사가 되는 것인가요? 그것이 어떻게 사정 권력으로 공포 정치에 나선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민주주의 파괴를 하는 행동이라는 말입니까?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정치 탄압 중단하라, 외교 참사 사과하라 이런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규탄 대회를 열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했다는 헤아릴 수 없는 정권의 무능을 문재인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로 가리려는 정권의 계획은 필패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평소 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죠. 조응천도 KBS 라디오에 나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국정원장 조사도 전혀 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묻겠다는 것은 무르익지 않은 과일을 성급하게 따르는 것이다. 이쯤 되면 문재인과 이재명은 적어도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명백한 성역입니다. 이들에게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귀에 그런 말이 들리겠습니까? 저는 이를 무엄의 도라고 생각합니다. 무엄의 도. 무엄하다는 무엄입니다. 무례가 중첩되고 중첩되면 무엄입니다. 그 무엄의 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얕잡아보고 저희들 멋대로 생각하며 자신들이 국민의 상전이라는 무의식에 젖어 있는 무엄한 자들의 행동 방식 말입니다. 무엄의 도, 무엄의 길. 이기용 기자는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어도 사정기관의 조사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근 30년간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 깨진 것이다. 법과 시스템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기본적 민주주의 소양만 갖추고 있어도 나올 수 없는 행동이다. 그 역시 이재명 더하기 문재인, 문재인 더하기 이재명, 문재명을 무엄의 도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무엄의 도는 13일 국감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여야는 13일 열린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의 백현동 개발 특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이재명의 의혹에 맞서 김건희 여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작년 국감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던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허위사실 공표로서 어차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입니다.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백현동 땅의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까지 4단계나 올려주었다. 그건 국토부가 협박을 한 것이다. 이 얘기가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야는 국감에서 지리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양평군 공흥리 개발 의혹을 들고 나온 걸까요? 솔직히 2007년부터 진행된 공흥리 개발에 윤 대통령의 처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 문제가 국감 도마 위에 올랐겠습니까? 민주당은 공흥리 개발을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이 설립한 ESIND라는 회사가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민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번 국감은 두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식의 철저한 보복 행태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함무라비 국감이라고 할까요? 또 하나는 언론에서 영부인 국감으로 부를 정도로 여야 모두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민감한 문제를 국감 도마 위에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틀 전이죠.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을 물고 늘어지자 여당은 김정숙 여사가 과거 특수활동비로 수많은 옷과 장신구를 구입했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한 게 그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은 불송치 결정을 했죠. 그걸 민주당이 문제 삼은 것이고,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옷 문제는 3월 달에 고발인 조사를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어쨌든 한국 정치는 끝없이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만 민생을 앞세우지 속은 철저히 정략적 판단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자, 다른 문제 찍겠습니다.
지난밤에 북한은 9.19 군사 합의를 다시 한번 확실히 깼습니다. 확실히 깬 겁니다. 북한 공군은 이번에도 전투기 10여 대를 발전시켰는데 비행 금지선을 넘어 완벽하게 도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도우스 대평에서 이는 분명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북한은 13일과 14일 10여 시간대 약 4시간 30분 동안 군사 분계선 인근 전투기 위협 비행과 그리고 동해와 서해 해상 완충구역으로부터 방사포등의 포사격 그리고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SRBM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포병 사격까지 동시다발적인 육해공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을 규탄하며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 및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도 김정은이 나왔죠. 이 북한군 훈련을 현지 지도한 김정은의 말도 괴이합니다. 이렇습니다.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말하자면 남한의 대화 제의를 미리 차단한 것입니다. 대체 김정은은 무엇을 노리고 올해 들어 끝없이 미사일을 쏘아대며 도발을 계속하는 걸까요? 처음에는 미사일만 계속 쏘다가 이제는 전천후 도발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 총체적 도발을 하면서 특히 공군을 동원한 것이 눈에 띕니다. 북한 군용기들이 도발만 한번 살펴볼까요? 북한기들은 13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이날 0시 20분까지 우리 쪽 전술 조치선을 지나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 그어놓은 우리 전술 조치선이 있습니다. 여기를 넘었으면 우리가 대응 출격을 해야 한다. 이 선이 있는 겁니다. 그 전술 조치선을 지나 군사분계선과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까지 남아있다가 북상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침범 직전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북한 공군이 주역기죠. 미그 29기 등 10여 대는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말하자면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남북으로는 20km, 서부입니다. 이건 남북으로 20km, 그리고 동부에는 남북으로 40km. 이 비행금지구역에 서부에서 5km, 동부에는 7km, NLL 북방에서는 12km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요, 음속을 돌파하는 전투기로서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북한이 이 같은 도발에 우리 공군은 F-35A 스텔스기를 포함한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습니다. 한편 북한은 14일 오전 1시 20분부터 25분 사이, 그러니까 그 5분 사이에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엄청난 5분 동안에 130여 발 같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오전 2시 57분부터 3시 7분까지 10분 사이에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한밤중의 폭격인데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타는 없었지만 탄착 지점이 9.19 합의에 따라 포사격 및 해상훈련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 북한은 오전 1시 49분 깜깜한 한밤중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입니다. 그 전날은 순항미사일을 쏘았죠. 이번 탄도미사일 비행거리는 700여 킬로미터, 고도는 50여 킬로미터, 속도는 마 6, 그러니까 음속의 6배 정도로 단위됐습니다. 이런 도발을 하면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나온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어제 오전 2시 17분에 책임을 대한민국으로 돌리는 이 발표문을 내보냈습니다. 10월 13일 아군, 이때 아군은 북한군을 의미합니다. 이 10월 13일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2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 우리는 남조선 군부가 전선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
군사행동조치를 취했다. 이 합참이 어제 오전 발표한 대북 경고 성명은 이렇습니다. 북한은 어제 우리 측이 지상 완충구역 밖에서 실시한 정당한 사격 훈련을 근거 없이 비난하며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 합참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1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여 시간에 걸쳐 철원 사격장에서 다연장 로켓, 이걸 MLRS라고 합니다. 이 다연장 로켓을 동원한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서 포병 사격을 못하게 되었는데 미군 사격 지점은 5km보다 훨씬 이남이었고 남쪽으로 연습탄 사격을 해서 9.19 합의와 무관하다. 저도 그 철원 사격장을 아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사격장이라면 이건 휴전선하고는 한참 거리가 먼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특히 남쪽으로 쏘았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판에 10월 13일,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10월 13일 뉴욕 주 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는 놀랍게도 이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눈 감고 미국에 맞서야 한다는 주문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북한에 눈 감고 미국에 맞서야 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민주당 박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면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을 비판했습니다. 한반도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북한이 관심을 좀 끌어보려고 미사일을 쏘고 있다. 계속 미사일을 쏘면서 우리 좀 봐달라는 것 아니냐. 이런 걸 두고 내재적 비판이라고 해야 합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재적 접근이라고 해야 합니까? 북한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 말입니다. 그는 지난 4일 황준국 주 유엔 대사가 안보리에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등 도발에 대해서 전례 없는 수준의 편집정적 호전성이라고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황 대사가 북한을 비난하는 자극적인 연설을 했던데 그러면 남북 대화에 도움 되겠느냐? 왜 굳이 유엔 대사가 대북 비판에 나서야 하나? 그러면 유엔 대사가 비판하지 누가 비판해야 하는가요? 민주당 황의의 발언도 북한 김정은이 입장에 선 발언입니다. 이렇습니다. 이미 하노이 회담에서 경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북한 체제 보장이 안 되면 핵 폐기가 안 되는 것을 봤는데 실패한 딜을 새롭게 포장해서 시작해 보겠다면 유엔 회원국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황의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경제 지원이나 제재 완화를 고민하기보다는 북한 체제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와 아이디어를 갖고 회원국들을 설득해야 북핵 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자, 북한 입장을 이렇게 생각해 주는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에 이렇게 많습니다. 이상민도 안보리가 분열되고 북한 문제가 진전되지 않은 것을 두고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미국도 자기 이익이 되면 개입하고 이익 안 되면 철수하는 식으로 패권 경쟁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엔 무력화에 미국 책임도 크다. 한국도 미국이 인류 보편 규범을 저버리는 데 대해 비판해야 한다. 우리도 이 중견국으로서 미국이 쫄따구 국가가 아닌데 미국에 대해 할 말은 해야 한다. 쫄따구 국가? 이런 걸 국정감사에서 공적인 발언으로 하는 겁니까? 쫄따구 국가? 참 대단합니다. 이쯤 되면 주 유엔 북한 대사 김성과 무엇이 다른가요? 김성은 우리 대한민국을 미국의 추종 세력이라고 비하합니다. 하지만 쫄따구라고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조폭그룹인 상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상방울 자금이 중국으로 밀반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상방울 전 임원 및 아태평화교류협회, 아태협, 안모 회장 등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2019년 상방울그룹에서 임직원들을 동원해 수십억 원을 달러로 중국에 밀반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돈 왜 보냈을까요? 상방울은 직원들에게 수억 원을 달러로 주고 중국으로 지속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돈이 북한으로 전달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는 아태육과 함께 2018년 11월과 그리고 2019년 7월 각각 경기도와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 비용은 아태입이 상방울로부터 후원을 받은 돈으로 상당 부분 사용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 등을 만들던 상방울 계열사 나노스, 지금 이름은 상방울 SBW 생명과학이죠. 이 나노스는 2019년 1월 사업 목적에 광산개발업과 해외자원 개발업을 추가했습니다. 이후에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과 그리고 상방울 김성태가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의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이때 북한 측으로부터 나노스의 회토류 포함 북한 광물 채굴 사업권을 약정받았고 이후에 나노스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검찰은 아태입 행사와 북한 광물 채굴 사업권 등에 대한 대가로 상방울 측이 북한 측에 돈을 지불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의 시간도, 상방울 김승태의 시간도, 그리고 이들이 뒷배가 된 정치 권력의 시간도 이제 끝나갑니다. 장담하건대 올해를 넘기기가 힘들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뒤에 북한군보다 중국 어선에 의해 먼저 발견된 정황들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감지하고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건 어제 저녁 때 확실하게 나온 뉴스입니다. 전 정부가 관련 증거를 조작해 발표한 이대준 자진 월북과 정면 배치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알고도 묵살했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20일 오후 3시 30분쯤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처음 발견됐을 때 그가 한자가 적혀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팔에는 붕대를 메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뒤에 한자로 글이 쓰여 있었다는 거죠. 전날 실종 당시에 이대준 씨는 구명조끼를 입지도 않았고 붕대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근무 중이던 업지도선에서 추락한 시점과 그가 다음 날 북한군에 의해 발견된 시점 사이에 어딘가에서 구명조끼와 붕대를 얻어 착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한자가 찍힌 구명조끼를 입을 리가 없죠. 결국 감사원 특별조사국 감사관들이 이 사건 첩보를 분석한 결과 국방부가 당시 이대준 씨가 실종된 뒤에 다른 선박에 옮겼다는 정황을 이미 파악하고도 덮은 것을 감사원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이대준 씨가 중국 어선에 발견이 됐다는 것을 알고도 덮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또 이 씨가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발견되기까지 38시간 동안 그가 표류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서해 북방 한계선, 그리고 NLL과 경비계선, 이건 북한이 주장하는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NLL과 경비계선 사이의 해역을 운항하는 배는 중국 어선뿐이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준 씨를 누군가가 발견했다면 그건 중국 어선뿐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대준 씨가 업지도선에서 추락에 표류하던 중에 중국 어선에 의해 먼저 발견이 돼서 그 선박에 오른 정황을 국방부가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자국의 국민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걸 정치적 목적으로 완전히 감췄다. 그것도 북한에 공하기 위해서 완전히 감췄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신은 다시 바다로 추락했고 이후에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은 이후에 북한군에 의해 처음 발견이 됐을 때 부유물에 몸을 의지한 채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팔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이 구명조끼와 붕대 등이 중국 어선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감사원 감사팀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사고 당시 해경 등도 우리 정부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국내 시중에 유통되는 구명조끼에도 한자가 적힌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들 덮었습니다. 참 무서운 자들입니다. 이대준 씨 피살 이틀 뒤에 국방부와 해경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에 따라 이 씨가 자진월북했다고 대국민 발표를 했는데 이 자진월북의 유력한 근거로 된 것이 바로 이 씨가 근무 중인 어업지도선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가 있었다는 것을 깜짝까지 숨긴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대준 씨가 바다의 추락에 표류했다는 것을 문재인 청와대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처음부터 구명조끼를 착용했었던 게 아니라 실종 도중에 중국 어선에 의해 발견된 뒤에 이대준 자진월북의 유력한 근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중국 어선에 대한 조사도 일절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례하고 무험한 것인지 우리 모두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